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은 오늘 수능으로 인해서 10시에 오픈을 해서 4시 반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장이 또 흘러내렸죠. 오늘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500고지. 야, 넘질 못합니다. 2,500고지가 이렇게 힘든 고지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외인들 지난주에는 막 샀잖아요. 예. 이번 주에는 막 풀어요. 그걸 또 개인이 받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매도로 전환이 된 계기가 네. 보면 이제 그 러시아발 미사일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나왔고 오늘까지 매도세가 좀 이어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큰 리스크로 번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빌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 달 이상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왔기 때문에 이제 샀으면 또 이익 실현을 일정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작은 이제 돌멩이가 던져졌을 때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에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걸 빌미로 조금 주식을 좀 줄이는 이익 실현을 좀 해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조금 쉬어야 되는 또 기술적인 구간에 또 진입을 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쉬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제 외국인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마 외국인들 수급은 매도로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지금 일정 수준의 조정은 나오고 있으나 이게 이제 다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꼭지를 치고 단기적으로 빠지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저는 지금 조정받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예,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고 심지어 이제 코스닥은 5일선 부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내로 다시 반등의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외인하고 기관이 내놓는 물량을 개인이 받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개인들은 앞으로 우리 주식, 우리 장은 더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사는 걸까요? 좀 불안해서. 네.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올라올 때 좀 비워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따는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왜 매수를 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번에 이제 상승에 베팅한 거는 단순히 지수에 좀 베팅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랑 환율. 사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거의 한 10% 정도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 차익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수 상승을 같이 이제 수익을 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왔을 때 개인들은 상당 부분 주식을 좀 손절매를 했든 아니면 또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좀 매수를 좀 담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담고 있는 섹터가 어딘가.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 올라왔을 때, 흔히 말해서 이 앞전에 8월 달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빅5라고 해서, 또는 빅5, 빅7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속해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이 앞전에 들어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차원에서 개인들이 많이들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의 버팀목은 이제 외인으로 갈아타졌는데, 외인들이 지난주만 해도 우리 K 주식을 쇼핑하듯이 많이 절하가 돼 있으니까 쇼핑하듯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에 빠진단 말이죠. 그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항상 수급적인 그 구조의 흐름은 네.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쌍끌을 해주면 정말 좋고 뭐 어느 쪽이라도 열심히 사주는 데가 하나가 있으면 지수가 오른다라는데 이제 많이들 그 주안점을 두시고서 매매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지난 9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앞서서도 많은 얘기가 있으셨지만 환율이 한 1,450원대에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꺾일 수 있다라는 데 일단 배팅을 했고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다뤘던 얘기지만 중국 쪽에서 나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춤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약간은 이제 유화적인 분위기가 계속 조금은 보여지면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조금 주춤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지난주에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폭이 크게 절상이 됐거든요. 1,310원대까지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또 주초에 약간 좀 정치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1,350원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외국인들이 1,400원대부터 열심히 산 건 맞는데 1,300원 밑으로 과연 우리가 이끌 거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 그래서 더 사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을 못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은 외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환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장도 빠지고 이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빠졌어요. 이게 예.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이제 어제 나온 이슈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마 네. 6% 이상 좀 하락이 있었을 거고 감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 업계에서 감산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면 그때가 저점이다라는 공식이 네.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통용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올라왔던 첫 번째 계기가 그러한 이제 스토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차원 넘어서 이게 조금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어떤 이제 제한적인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감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차후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장이 원래 보고자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소위 리세션에 대한 걱정까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시장이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네. 시가가 진짜 기묘하게 시작을 했죠. 아니 거의 네, 한 그래서 10% 빠지면서 시작했죠. 네,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뭔가 싶었는데, 예, 그게 뭐 약간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아.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기노브로 보면 저는 이 감산이 어떤 기회라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죠. 리세션도 그렇고 어떤 긴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폭 그리고 그 길이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온 건데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인 반응이 또 추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뭐 10% 넘게 빠지면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한 4%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하이로우가 센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그냥 단순히 주가만 놓고 봤을 때 하이로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변동성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베타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사업부를 보면은 이제 가전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 시황에 이렇게 뭐 민감하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좋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 나타났었던 거였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둔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온리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시황에 따라서 말씀해 준 것처럼 하이로 이제 변동성, 베타가 이제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이제 뭐 앞서 이제 말씀해 준 것처럼 해프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수능 때문에
개장 시간을 이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어제 마이크론이 이제 그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과연 얼마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SK하이닉스가 하락 VI가 들어가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을 어제 감산이 이만큼의 이슈가 있나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는데 네. 뭐 SK하이닉스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나 이렇게 봤는데 장중에 뭐 여러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1시간 이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도 주문이 흔히 말해서 CD 주문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를 집어넣는 그게 이제 1시간 동안 쌓였던 게 10시에 동시에 이제 그 나오면서 장중에 시가가 이렇게 좀 낮게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수준으로는 뭐 어제 이제 뭐 마이크론이나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빠진 것만큼 정도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체들이 다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성은 감산 얘기 안 했잖아요. 계속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줘야 될 텐데 외인들이 사는 것도 좀 주춤한 것 같고 이게 공교롭게도 버핏이 TSMC 담았다. 이것과 함께 삼성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맞닥뜨려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뭐 며칠 전에 버핏이 그 TSMC 주식을 이제 많이 샀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붐업이 되는 효과라는 걸 기대하는 흐름도 있었거든요. 앞서서 그 어저께 마이크론이 많이 빠지고 뭐 반도체 겨울이라는 업황 얘기가 또 나오고 이랬습니다만 사실 그거에도 저는 두 가지쯤 이슈가 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오늘 기사 중에 정말 안 팔려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 D램 재고가 80조 정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TSMC에도 주문 넣었다가 오더컷이라 그래갖고 취소하는 물량이 꽤 나와서 가동률이 99%였다가 90%로 줄었대요. 네.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미국 그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거고 뭐 버핏이야 뭐 원래 뭐 사실 며칠 흐름으로 샀다 팔았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데 몇 년 앞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예. 이제 좀 뭔가 좀 걷어들여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도 왕성한 투자 활동을 예.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예. 우리는 매일 이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이거에 기분이 좋았다가 네. 안 좋았다 이러니까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희일비 하는 입장이지만 이분은 그러면 저 연희, 연비 이렇게 아니면 본인은 한 150까지는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 올해 우리 장 이제 뭐 40일 정도 남았나요? 40여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2022년 우리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한 해를 되돌아보는 관점에서는 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한 해였죠. 참 힘드셨죠. 최악의 한 해입니다. 이런 해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있을까? 네.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없어야죠. 이례적인 하락이었다. 그 구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왔다라는 예.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구간은 좀 굵직하게는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약간의 충격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을 여지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큰 덩어리는 좀 지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일단 저는 12월까지는 이제 12월 14일이 FOMC거든요. 네. 자 이제 FOMC 때 지금 현재도 벌써 미국 시장에서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각각 나오는 지표들을 사실 지표가 잘 나오면 뭐 경기가 생각보다는 괜찮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아니다 연준이 마음대로 또 긴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똑같습니다. 지금 달라요. 감산 가지고도 이게 좋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어젯밤엔 또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측면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도기에서 저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12월 중순까지는 뭐 중간중간 지금처럼 이제 조정은 있겠죠. 네. 하지만 시장이 더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저는 많다라고 네. 봅니다. 코스닥은 올라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 그렇다면 이제 종목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또 연말 연초에 네. 대한 그러한 또 분위기가 고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올 한해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투자는 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올해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만회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 한 1, 2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 이제 다들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러니까 겁부터 나는 거고, 그다음에 40여일 남은 2022년에 과연 내가 좀 괜찮을까,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여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수를 보면 참 2,500 넘기도 힘들고 말이죠. 지수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22년에 2,500꼬지 넘는 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2022년 40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넘는 거는 한 번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넘더라도 안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는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급 장세였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저도 한 20년 넘게 했었는데, 이게 투자를 할 때 사이클이 있죠. 주식이 이제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고, 주식에도 사이클이 있고 경기에도 이제 사이클이 있고 뭐 금리 유동성 이런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이제 사이클을 보통 이제 주식시장의 뭐 4국면이라고 해서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열출적 장세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불과 한 1, 2년 만에 이 사이클을 지금 투자자분들이 다 겪으신 거거든요. 보통 한 사이클이 한 3년, 뭐 길게는 4, 5년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1, 2년 만에 이 사이클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이런 사이클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닐까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항상 시장이 상승할 때는 논리도 있긴 하지만 그 논리와 함께 키워드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8월 달에 상승을 했었을 때도 태조 이방원, 그리고 그 전에 뭐 시장이 이제 IT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했을 때도 뭐 빵이나 아니면은 뭐 빅5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서 올라올 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그래서 다음에 키워드가 뭔지를 좀 찾아보는 과정이 한 40여일 뭐 연말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11월, 12월 달 그리고 1월 달까지 강했었던 종목들이 1분기까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연초 효과랑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그 해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주도주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런 키워드가 어디서 나올지를 조금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소장님은 2022년 40일 남은 이 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누차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면 그래서 얘기한 거를 전달을 어떻게 드리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제가 뭐 따로 어떤 시설과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귀담고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재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름쯤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증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연말에 2,800 간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요. D증권은 2,050 간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크네요. 예, 있죠.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80포인트 오르던 날 웬만한 전문가분들은 또 2,800 간다고 다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이게 줄다리기랑 삿바 싸움인데 하다 보면 항상 평균값에 회귀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2,400대 초반인데 요주시대 정도에서 거의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2,400선 정도에서 위아래 등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다시 뭐 2,000m로 가겠다고 내려가도 고민이고요. 아이고, 그거 끔찍하죠. 물론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야 2,600, 700 가면 좋죠. 근데 저희들이 뭐 저만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전문가급의 분들도 2,600, 700은 구조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허점이자 틈새긴 한데 시장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 어떤 한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오늘 정도 지수대가 플랫하게 가는 정도에서 그야말로 종목들만 좀 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와주면 아마 투자자님들 매매하시기에는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은 아이고 내 주식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서 그 여기 계신 세 분은 개별 주식들도 손봐 주시고 또 그런 걸 뭐 분석하고 이런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은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20-30%, 30-40% 아직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 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수선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게 크게 떨어지도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한다면 난 지금 파란불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참 이거 오래 봐왔거든요. 파란불을 참 힘듭니다. 이걸 팝니까 유지합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거를 지금 조금 내가 산 거보단 싸니까 들어가서 물을 좀 더 탑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이거는 내가 언제 샀느냐, 그리고 얼만큼 샀느냐, 어떤 돈으로 샀느냐에 따라 사실 얘기는 갈래갈래 굉장히 많이 쪼개지게 되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상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442포인트 이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73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그래도 내년 뭐 짧게 잡아도 내년 1분기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할 텐데 이게 코스피가 2,130인가요? 거기를 이제 저점을 현재까지는 찍었단 말이죠. 그 2,130포인트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2,000을 깨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밑으로 가면 뭐 한 번 정도 깰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최악의 케이스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흐름을 일단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전에 지수가 고점일 때 물린 주식들을 지금 팔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주식들은 어떤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죠. 짧게 손절을 끊어내고 다시 사고 하는 과정들은 가능하겠지만 예전부터 사서 많이 물려 있다면 지금은 들고 가야 돼요. 지금은 한 내년까지 보고 들고 가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 게 내가 처음에 그 주식을 예를 들어 카카오를 샀다 이러면은 카카오를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고 내지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굳건한 플랫폼의 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애드업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만약에 내가 샀다면 그 부분이 어떤 노이즈가 있는지 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어느 정도 됐다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점이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 기본이지만 이게 나와야 이제 하락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잡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지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됐으면 그거를 지금 일단 조금 올라갔으니까 처분을 하되 내 메모지에 뭐 삼성전자 몇 주, 뭐 SK 하이닉스 몇 주, 뭐 네이버 카카오 몇 주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때 그 주식만큼 사서 차익은 내가 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내려갔다 오겠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사실 이제 그거죠. 투자할 때 계좌 관리가 있고 마인드 관리가 있는데
그건 마인드 관리를 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완전히 뭐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서도 지수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위로 여기서 올라가면 연말까지 올라가면은 2,500이 한계일 것 같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는 2,300까지도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업사이드가 크냐 아래로 하방에 대한 다운 리스크가 크냐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 지수대에서는 지수만 놓고 보면은 아래쪽이 더 열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먹을 거보다는 잃을 게 위보다는 더- 아래가 네, 더 크다. 그러니까 먹을 거보다는 잃을 게 조금 더 많은 신규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물려 계신 종목들이나 손실이 큰 종목들은 저는 일부는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도주, 다음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색깔을 보일 때 그때 이제 좀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전량 다 팔면은 이게 투자를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주식도 일부 들고 있어야 빠지는 장에서 다시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려 계신 종목들을 전량 다 매도하자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수가 올라온 만큼 올라온 계좌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좀 줄어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반 정도는 줄여서 어느 정도는 내가 다음에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보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기회는 좀 만들어두는 그러한 시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30% 정도 된 거는 마음이 명쾌해요. 이건 그냥 팔 수는 없어요. 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 들고 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조금 더 떨어졌을 때 괜찮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들어간 거 이게 애매해진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간당간당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거 그냥 한 5%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내가 한 10% 정도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가지고 갈지 아니면 요 정도 선이면 됐어 내가 조금 먹었으니까 그냥 털게 이건지 이렇게 판단이 안 쓸 때 어떡합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평소에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성향에 맞춰가지고 원칙을 갖고 계신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원칙 없는 매매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흘러가는 대로 그건 결국은 2배가 가거나 3배가 가도 어차피 못 팔고 또 고민하시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2배가 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나는 10% 15%만 먹으면 팔아야지 이런 분들은 파시는 게 맞아요. 계속 그렇게 성향대로 하시는 게 맞고 원칙대로 정해진 목표에 그냥 순응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차피 강세장은 아니고 약세장이라서 방금 말씀 주신 거 5% 굉장히 귀한 수익입니다. 두 자릿수 뭐 더블 지금 이거 논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뭐 3% 5%도 사실 뭐 요새 이자가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보면 1년 이자잖아요. 며칠 만에 이번 반등 한 달 만에 뭐 5%나 그렇죠. 10% 정도의 만약 이득. 사실 카카오 아까 말씀 주셨지만 고점에서 70% 빠졌죠. 네. 근데 바닥에서는 40%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때 산 분들은 지금 뭐 지금 그분들은 카카오 가지고 손해 봤어 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손해 봤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면 뺨 맞죠. 근데 바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우진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많은 분들이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팔아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자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잘 되는 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되는 거 안 불러준다고요 사실은. 뭔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번 반등장에서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죄송하지만 더럽게 많이 빠진 주식이 결국은 많이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그런 관점은 잊지 마시고 만약 없어질 기업이거나 사업 영역이 후졌거나 내년도 실적이 완전 마이너스가 날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 반등장에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올랐는지 순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에 또 한 번 꿀렁거린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가진 주식이 과연 속도가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뭐 말 그대로 정말 좀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 얘기를 원래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카카오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들고 있다가
자, 마이너스 70% 눈물의 손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조 이바운으로 가요. 네. 또 물립니다. 또. 네. 근데 카카오는 반등했어요. 그럴 수 있네.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끝물 타고 그러니까는- 들어갔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잘 가는 쪽을 가야죠. 계속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게 저는 통용되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비정상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단순하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가 크다고 그냥 함부로 던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또 올라올 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코스닥이 아직은 좀 미미하거든요. 아. 상승폭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을 겁니다. 너무 네. 급하게만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것도 그럴 거예요 아마.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라라는 주식 경영권이 있는데 2차 전지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달리는 말에 그냥 탔는데 말이 멈춰버리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멈추면 다행이죠. 네. 아 이게 되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세 분은 뭐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 수익률을 쫓는 어떻게 보면 농부의 마음보다 사냥꾼의 마음을 가지신 세 분이시잖아요. 근데 종목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통 빈살만 얘기였어요. 근데 빈살만이 오면 저는 짧은 소견이라 건설주 같은 거 또 빈살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건설주는 오히려 막 떨어지더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네. 네. 전형적으로 뉴스에 사서,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그거였어요? 네, 그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라는 게, 그러니까 빈살만이 온다라고 확정된 게 한 2, 3주 전 정도 그 전에 네.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미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한 3, 4배 정도 나온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번 그게 취소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받았다가 거기에서 이제 2배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관련된 종목들 그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이제 시세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돼서 좀 파급된 종목들이 다시 이제 좀 나오긴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내일 네옴시티를 짓자 하라고 해서 바로 뚝딱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뭐 보도자료나 관련된 것들로 나온 것들 관련된 종목들 보면 다 MOU잖아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네. 거기서 향후 이제 계약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긴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온 거는 그 긴 일정을 앞두고 한번 이제 끊어가자라는 심리로 건설주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낙폭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많은 키워드로 이제 좀 양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흔히 말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계약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붐업이 되겠지만 일단은 한두 달 전부터 시작됐었던 네옴시티 관련된 흔히 말하는 테마 섹터는 일단락이 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오늘 그 전반적으로 좀 올랐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니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아, 이거 GS건설. 제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올랐네. 그리고 오늘 이제 놀랍게 오른 게 알루코하고 현대로템이잖아요. 네. 이런 걸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뭐 이제 그동안 조금 그러니까 바로 임박하기 전까지 이슈가 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건설 쪽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UAM이라든가 여러 분야들이 임박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할 거고 이런 것들도 할 거고 네옴시티가 최첨단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 때 이제 나온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우디 고속철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었고, 아, 그게 저 현대로템에서 한 거예요? 아. 수소 트램이라고 그래서 네. 왜 그 궤도 열차 한 2량짜리들 이렇게 예. 홍콩 같은데 다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또 수소로 가는 트램이 또 현대차 쪽에서 사우디랑 뭐 협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우리 김영철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이제 뭐 이벤트 소멸 효과라는 소위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내려갔고 뭐 수소주들도 대부분 빠졌지만 오늘 또 상친 수소주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조금 대응이 달랐던 것 같고 그 수소 관련한 트램이라든가 고속철리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 로템이 좀 힘이 굉장히 붙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알루코는 또 알루코 이름이 예. 알루코구나. 알루미늄 한다고 알루코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납품 관계에 있다라는 게 부각이 돼서 알루코가 좀 특별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롯데 정밀화학인가요? 거기도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비피도라는 종목, 유바이로직스요? 예, 이런 것도 유바이로직스. 올랐던데? 예. 일단 오늘 아침에 하필 또 우리 시장이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게 평소라면 장 초반에 장중에 나올 만한 뉴스들이 9시 넘어서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빈살만이 이제 방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협력 업체들이 쭉 발표가 됐어요. 미리 이제 사실 얘기는 됐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론이 됐던 주요 기업들이 이제 갭으로 상승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러한 현상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알루코나 현대 로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제 네옴시티는 사실 약간 어느 정도 한 그 스텝이 좀 끝난 일종의 테마라면 지금 또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관련 테마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뭐예요? 신수도 관련돼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수도를 건설을 하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신수도가 우리나라의 세종시를 이제 어떤 롤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이제 그 철도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현대 로템뿐만이 아니라 뭐 대하티아이라든지 뭐 푸른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개별주도 굉장히 강했는데 인도네시아 그 전철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뭐 비피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비피도는 전형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유산균이라고 하죠. 이제 이러한 기업들과 이상하게 비피도 유산균 이게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좀 또 강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갑자기 유산균을 뭐 빈살만이 먹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 25개 정도의 그 MOU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우디 예,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 MOU가 한 17건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비피도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 사우디 기업과 공급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유바이로직스도 콜레라 백신을 또 사우디 기업에 공급한다 이런 이슈의 MOU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 출발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예, 이런 거 진짜 발빠르게 잘들 하신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올랐군요. 이거 봐.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오르고 나면 그래서 올랐구나. 저거 왜 오르지? 그러다가 뒤늦게 알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뒤늦게 또 이걸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불을 거머쥘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MOU를 지금 맺었잖아요. 진짜 시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시작됐을 때 이 사업이 꾸준히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올랐지만.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올랐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바로 시작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 텀이 상당히 좀 긴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전에 관련된 기업 앞서 김동욱 대표님도 그다음에 박원신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이제 쭉 돌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이런 이제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늘 시세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첨가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네옴시티 또는 빈살만과 이렇게 긴 롱텀으로 내가 이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참여를 해서 정말로 시가총액도 좋아지고 매출 영업이익단이 좋아진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이미 한 단락은 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까지 알면 다 아는 거니까 남들 알기 전에 알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은 이건 잘 모르더라 하는 수혜 종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소장님. 제가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MOU 갖고 이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네. 짧게만 한마디 드리면 사실 MOU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안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옛날 우리 그야말로 70년대 중동 진출했던 그 전설적인 신화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세계 유수의 경쟁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이게 사우디가 우리나라만 와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MOU인 게 아니고 제가 뭐 생각하기엔 빈살만 내일은 일본 가잖아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전세 기업들하고 다 MOU 할 거라고요. 네. 결국은 나중에 수주나 낙찰 단계에서 가격 제일 경쟁력 있게 써낸 놈 손들어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만이 뭐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부산 그 엑스포 추진하면서 사우디랑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빅딜 할 거다 이런 네. 얘기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건 약간 좀 뇌피셜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진짜로 잘 봐야 되는 건 이제 네옴시티가 하나의 단면이고 아까 박우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인도네시아의 수도 건설 네. 이런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쯤 있습니다. 수십 조에서 수백 조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며칠 전 기사에서 본 게 있어요. 대체 투자 컨퍼런스라는 게 오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거기 참석하는 블랙록 상무가 며칠 전에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네. 뭐 이 사람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20년 동안 100조 달러가 쓰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경이에요. 어마어마. 연 단위로 봐도 7천조씩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론 뭐 매년 균일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사실 뭐 사우디 네옴으로 확대된 이슈는 아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섹터 주목하는데 하나는 어차피 전기차 시대이자 신재생 에너지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자까지 끌어들이는 송배전과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충전 이슈에도 또 어울리는 이슈고 또 하나는 건설기계 섹터예요. 지금 건설주를 많이 보시지만 사실 요새 굉장히 각도 있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건설기계입니다. 두산마켓,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진성TC 이렇게 4인방 정도 그래프 보시면 와 이게 이 무거운 건설기계를 만날 정도로 사실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향후 인프라 투자라는 어떤 대의 명분에 맞춰봤을 때는 가장 베이직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은 이제 무겁다는 인식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 두죠. 뭐 어디 가벼운 거 뭐 없을까 이런 거 보시지만 사실 이런데 좀 뭐 소외된 섹터 같으면서도 진짜로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실적을 내는 종목들이 이런 쪽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액이 경까지 가는 거면 네. 인프라니까 그냥 간단하게 딴 건 기억도 못 하겠고 현대 두산 인프라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아주 깔끔하신 정리세요. 네. 아이고 참 이게 공부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주식을 보면서 참 야, 이거 희한하다 하는 게 신라젠이요. 예. 그게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예. 재상장되면서 막 상한가가 막 그러더니 어느새 쭉 올랐어요. 예. 이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라젠은 사실 거래 정지 전에도 워낙 유명했던 주식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논리에 맞춰서만 모든 주식들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또 쉽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재무제표 분석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신라젠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어떤 기술적인 영역, 지금 신라젠이 재상장을 하고 한창 시세가 좋았다가 또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야기.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은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선 신라젠은 좀 매매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담스럽다.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 매매가 아닌 이상 끌고 가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NC소프트라는 종목도 눈에 들어왔어요. 네. 100만 원대 가다가 이게 30만 원대인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지금 다시 50만 원대까지 왔는데
이런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최근에 시장, 그러니까 지수 올라오면서 쇼커버링 들어올 때 순환매 속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온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게임주마다 그러니까 각각 게임주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툴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뭐 메타버스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게임 코인 관련된 네. 부분들로 시장에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약간의 게임주라고 묶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게임주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인식하는 성격들이 좀 다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니지죠. 전체적으로 그냥 딱 리니지 그리고 현금이 부자다 이건데,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좋게 나와서 일단은 뭐 며칠 전에 한번 주가가 슈팅이 좀 있었고, 그런 다음에도 주가가 좀 잘 안 빠지는 건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NC소프트도 빈살만 방안의 수혜를 좀 시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NC소프트 2대 주주가 그 이제 사우디 북부 펀드거든요. 그래서 김택진 외 6명 그 최대 주주랑 지분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그런 측면까지도 좀 생각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옴시티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 친환경 신재생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몇몇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그 길게 먹고 살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아마 그 사우디 쪽 그 빈살만 국부펀드에서 그 SNK라는 게임 관련된 기업을 아예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국내 상장이 되어 있었던 기업인데, 그걸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NC소프트도 뭐 지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뭐 국부펀드에서 좀 욕심을 내면 지분 싸움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김동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피셜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완전 배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보면요, 빈살만도 빈살만이지만 중국 규제가 지금 풀리면서 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규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네. 규제가 완화된다? 풀릴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완화될 있죠. 것이다. 예,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사면임 확정이 되고 나서 조금 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봉쇄 정책의 완화 이런 것과 함께 각종 IT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오늘인가 어젠가 그 관영 언론 쪽에서 게임을 옛날에는 몇 달 전에는 문화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게임을 오늘은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줄의 기사로도 중국에서 한한령이 좀 해제되려나 아니면 판호가 열리려나 이런 걸로 이제 시나리오를 써 볼 수가 있으니까 게임주도 그리고 오늘 사실은 오늘부터 지스타라고 하는 우리 국내 최대 게임 쇼가 주말까지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게임주들이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다면서요?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작년보다 한 2배 규모이기 때문에 또 오늘 총 출동을 했대요, CEO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STX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100%가 올랐는데, 근데 이걸 보면 또 투자 주의 종목으로 걸려 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최근에 이런 류의 주식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하는 주식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STX 같은 경우는 그 태백시인가요? 그 강원도 태백시와 이제 MOU를 체결한 부분, 이제 희소금속 생산 시설 유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저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0. 상한가 2번 갔고 오늘 아마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을 거예요. 아니 저런 건 왜 안 산 거예요? 저런 걸 왜 안 제 샀냐고요? 얘기입니다.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몰랐으니까 못 샀겠죠. 뉴스 뜨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이제 저거는 단기적인 파동은 이미 나왔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3일간. 근데 지금 이런 류의 주식이 많다라는 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최근까지도 뭐 아직까지도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희귀 금속이나 광물 관련된 어떤 개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리고 뭐 예전에 코리아 LC, 지금은 하이드로 리튬, 이름에 아예 리튬을 박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또 최근에 많이 가는 종목들도 몇 개 있어요. 희귀 금속 관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이슈 플로우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아직 시장이 모르는데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폐배터리, 리튬, 희귀금속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한번 종목들을 어떤 스터디 차원에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오르는 거 진짜 한번 담아보고 싶다. 진짜. 자, 제가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렇게 대표님들 괴롭혀서라도 종목하고 섹터라도 꼭 픽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힌트 얻은 게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보 좀 얻어 가자고요. 자, 경주마는 내일 쉬고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